강원도의 깊은 산세가 첩첩이 둘러싸인 정선 어딘가.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택 같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은 눈물의 집이라 불립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과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을 떠도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대지만 사실 그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가난과 지독한 고독. 그리고 1년이 넘은 노부부가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3마리의 어린 새끼 같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무심하게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일흔둘의 김성호옹은 삐걱거리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빗물이 들이치는 석가래 아래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감, 조심해요. 그러다 또 허리 나가면 어떡하려고. 아내 박명숙 할멈이 다 헤어진 수건을 들고 나와 성호옹의 젖은 어깨를 닦아내지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지붕 위 낡은 천막에 가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에 갈기갈기 찢겨나간 천막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들이 잠든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옹은 평생을 이 땅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온 정직한 농부였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해 마치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고 굽은 등은 그가 짊어져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죠. 그는 한 번도 남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일생이었건만 이제 그의 앞에 남은 것은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산뿐이었습니다. 명수가 쌀통 확인해봤나? 성호옹의 낮은 목소리에 명숙 할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굽니다. 부엌 한 구석 낡은 쌀독 바닥에는 겨우 한 움큼의 쌀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5 식구가 한 끼를 때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할멈은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 가득 번지고 할멈의 눈가에는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속상함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쌀 한 움큼에 물을 한 바가지 가득 붓고 소금을 조금 칩니다. 밥이 아니라 멀건 미음이 되어가는 냄비를 저으며 할멈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진호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5년 전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간 아들은 소식이 끊겼고 그 충격으로 며느리 서연은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정신으로 버티는 것은 늙어버린 부부와 철모르는 손주들 뿐입니다. 어머니, 진호 씨 왔어요? 밥 먹으라고 전해주세요.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던 며느리 서연이 헛소리를 하며 기어 나옵니다. 서연은 28 꽃같은 나이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올 때마다 차려주겠다며 낡은 숟가락을 행주로 닦고 또 닦습니다. 할멈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 서연아, 진호 곧 올 거야. 우선 애들이랑 이거 좀 먹자. 할멈이 내놓은 멀건 죽을 보며 첫째 민준이가 입술을 굳게 닫습니다. 12살 민준이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민준이는 동생들의 수저에 죽을 떠넣어주며 정작 본인은 물로 배를 채웁니다. 8살 막내 지민이가 할머니,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칭얼대자 성호옹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할아버지의 무력함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호옹은 젖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어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함석판 몇 장을 등에 지고 사다리에 오릅니다. 영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위험해요. 할멈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안 고치면 애들 오늘 밤 또 젖은 데서 자야 해. 내 허리가 부러지는 게 낫지. 애들 감기 드는 건 못 봐. 빗줄기는 더욱 굵어집니다. 사다리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삐걱대고 성호옹의 손은 추위와 나이 때문에 덜덜 떨립니다. 망치질 한 번을 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릅니다. 탕, 탕, 탕.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망치 소리는 마치 이 집의 마지막 심장 박동 소리처럼 처량하기만 합니다. 함석판을 고정하려 손을 뻗는 순간 낡은 사다리의 발판이 콱직 소리를 내며 부서집니다. 비명 지를 틈도 없이 성호옹의 몸이 허공을 갈랐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영감, 영감님. 할멈이 맨발로 달려나와 쓰러진 남편을 붙잡습니다. 성호옹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꺽꺽대며 고통을 삼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시멘트 모서리에 찍혔는지 시커먼 멍이 올라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는 할멈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떨어진 함석판이 아니라 부서져버린 사다리에 머뭅니다. 이제 지붕에 올라갈 길조차 사라졌다는 절망이 그를 덮칩니다. 부서진 사다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가장으로서 집 한 구석도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쥡니다. 창밖의 할아버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성호옹은 절뚝이며 부엌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꼬깃꼬깃 접힌 5,000원권 한 장과 1,000원권 몇 장. 지민이의 해열제를 사고 나면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는 비오는 창밖 너머 멀리 떨어진 이웃집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저 불빛 아래엔 누군가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집엔 오직 빗소리와 며느리의 공허한 노랫소리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열이 오른 지민이가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할멈은 찬물을 떠다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 기도합니다. 조상님, 제발 우리 지민이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어린 것들은 보살펴주세요. 성호옹은 어두운 툇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웁니다. 연기 속에 섞여드는 비릿한 흙내음이 그의 일생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전화기가 울립니다. 서울에 살며 10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유일한 딸 지원입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집 좀 깨끗하게 치워두세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도 건강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통보였을 뿐입니다. 성호옹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에 할멈은 잠시 기뻐했지만 성호옹의 마음속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 갑자기 온다는 걸까? 그는 주머니 속에서 면사무소에서 보내온 경고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의 위험, 30일 이내 조치 요망. 이 집을 고칠 돈이 없다는 걸 딸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호옹은 자신의 굽은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쉼없이 움직여온 이 손이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에 너무나 작아져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낡은 한옥의 천장에서는 다시 빗물이 뚝뚝 소리를 내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집이 흘리는 눈물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폭풍오전이 고요함이라는 것을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잿빛 하늘 사이로 희뿌연 햇살이 비쳤지만 강원도 정선의 골짜기 바람은 여전히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성호옹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에 자풀을 뽑고 낡은 툇마루를 몇 번이나 걸레질했습니다. 명숙 할멈은 딸 지원이가 좋아하던 나무를 묻히고 며칠을 아껴둔 달걀 2알을 꺼내 정성스레 지단을 붙였습니다. 할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식을 본다는 설렘이 설핏 서렸지만 성호옹의 마음은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지원의 목소리가 너무나 사무적이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정신을 놓은 며느리 서연이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으며 오늘 진호씨 오는 날이죠.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적막한 산골 마을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번쩍이는 외제 승용차 한 채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더니 성호옹의 낡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코트를 걸친 지원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내린 사위 상우는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시골의 걸음 냄새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명숙 할멈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원은 살짝 몸을 피하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엄마, 집골이 이게 뭐야? 내가 오기 전에 좀 치워두라고 했잖아. 안부를 묻기도 전에 터져나온 딸의 첫마디는 송곳처럼 노부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호옹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묵묵히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는 장인어른에게 건성으로 목례를 하더니 이내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인의 건강을 살피는 눈이 아니라 마치 낡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눈과 같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셨어요? 집이 생각보다 더 낡았네요. 이 정도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겠는데요. 상훈의 말투는 공손한 듯했으나 그 안에는 묘한 거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집마당을 지나 뒷마당의 텃밭과 멀리 보이는 산자락까지 한참을 바라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옹은 그 뒷모습을 보며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아가씨 오셨어요? 진호 씨는요? 라며 다가갔지만 지원은 소름 끼친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빠? 오빠가 여기 왜 있어? 언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게 무슨 냄새야 대체.
지원의 모진 말에 서연은 겁먹은 아이처럼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명숙 할멈은 당황하며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원아, 서연이가 아파서 그렇잖니. 그래도 내 올케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자, 얼른 앉아서 밥 먹자. 너 좋아하는 고사리랑 냉이 좀 무쳐놨어. 할멈이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내놓았지만 지원과 상우는 수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3마리의 어린 새끼들 같은 민준, 민호, 지민이는 낯선 고모와 고모부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보았습니다. 고모부 상훈이 밥상 머리에서 장인어른의 구분 등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는 것을요. 그리고 고모 지원이 자신의 아이들과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요. 지민이가 용기를 내어 고모, 이거 맛있어요. 라며 나무를 건네려 했지만 지원은 고모 배 안 고파. 너희나 많이 먹어. 라며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성호옹은 밥맛이 뚝 떨어져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이 여길 찾아온 건 결코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상우는 뒷마당으로 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옹은 열린 창문 틈으로 사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 여기 땅 위치가 기가 막혀. 면사무소 경고장까지 받아놨으니 명분은 충분해. 노인네들이 고집 부려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응, 다음 달이면 작업 끝날 거야. 걱정 마. 상훈의 목소리는 비열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호옹은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상훈을 불렀습니다. 상훈아, 밖에서 누굴 그렇게 부르니? 상훈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는 금세인자한 사위의 얼굴로 돌아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회사 일이죠 뭐. 오후가 되자 지원은 노부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여기 내려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년 넘은 노인네들이 이 낡은 집에서 내셋에 정신 나간 여자까지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다 아버님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그땐 누가 책임져요? 명숙 할멈은 딸의 걱정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원아, 네가 우리 걱정 많이 했구나. 참 고맙다. 하지만 성호옹은 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부모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빨리 털어내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아왔어요. 여기 정선 말고 원주 쪽에 아주 시설 좋은 곳이 있어요. 아이들은 거기서 교육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지낼 수 있대요. 그리고 서연 언니는 전문 병원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게 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명숙 할멈은 얼어붙은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침침해 글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을 떼어놓겠다는 말이라는 것만큼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애들을 보내다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할멈의 절규에도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돈 한 푼 없이 이 애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제도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다면서요. 이러다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릴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커지자 방 밖에서 듣고 있던 민준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싫어요. 우리 아무데도 안 가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예요. 12살 민준이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카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서 버릇없이. 민준이 너도 넓은 세상 나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총구석에서 썩을래?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래? 성호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구분등은 평소보다 더 꼿꼿해 보였습니다. 그는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집의 주인도 나고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도 나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 마음대로 이 집 식구들을 찢어놓겠다는 게냐? 성호옹의 기세에 지원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서류를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아버지,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면사무소에서 경고장 왔잖아요. 이 집 조만간 붕괴 위험 건물로 철거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길바닥에 나앉을 거예요. 지원의 말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성호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늙은 사자의 발톱을 뽑아버린 유일한 족쇄였습니다. 밤이 되자 지원과 상우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모텔로 떠났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노부부는 어두운 방 안에 나란히 누웠지만 누구 하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명숙 할멈은 억눌린 울음을 참으며 이불귀를 적셨고 성호옹은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낮에 고모부랑 어떤 아저씨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집 땅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모가 이상한 종이 가져왔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옹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걱정 마라. 이 할애비가 절대로 너희 안 뺏긴다. 성호옹은 문득 지난 여름 뒷산에서 캐낸 오래된 산삼 한 뿌리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라며 아껴두었던 그것이 이제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고친다 해도 딸과 사위가 휘두르는 현실이라는 칼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딸 지원은 서울로 떠난 뒤 한 번도 부모의 생일을 챙기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내려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척하며 시설로 보내겠다는 건 결국 부모의 곁에 남은 마지막 유산인 이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속셈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다시 집으로 찾아와 아침부터 성호옹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서류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서울 올라가서 애들 입소 절차 밟죠.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마당에서 김 사장이라는 인물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며 초조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성호옹은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머금고 딸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원아, 내 이렇게 빌마.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 죽어서라도 내 덕 고려 안 할 테니 제발 이 늙은이들의 마지막 낙인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마라 다오. 일흔둘 노부의 처절한 애원이 적막한 산골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고개를 돌린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그 순간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성호옹의 가슴 속에 무언가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자식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부서진 사다리처럼 그들의 천륜 또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선의 깊은 골짜기에 들이운 노을은 평소보다 더 붉고 스산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성호옹의 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흔둘, 평생을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노인이 제 자식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지원아, 아비가 이렇게 빈다. 제발 우리 민준이, 민호, 지민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다오. 내 죽어서라도 내 덕 고려 안 할 테니 제발 이 늙은이들의 마지막 목숨줄만은 끊지 말아줘라. 노인의 쉰 목소리가 젖은 흙바닥에 낮게 깔렸습니다. 명숙 할멈은 남편의 곁으로 달려와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할멈은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지원아, 네가 어떻게 이래? 내 오빠 진호가 나간 뒤로 우리 서연이랑 애들이 누굴 보고 버텼는데 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지원은 차갑게 발을 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모의 눈물보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러신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이 집은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면사무소에서도 나왔다면서요. 붕괴 위험 건물이라고. 애들이 여기서 자다가 지붕이라도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지원의 말은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위 상우는 시계를 보며 초조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버님, 장모님, 지원이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고 시설 좋은 곳으로 예약해뒀어요. 거기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제때 나와요. 여기처럼 멀건 죽이나 먹으며 살 순 없잖아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민준이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8살 막내 지민이는 겁에 질려 민준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놓은 서연은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일어나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요? 진호 씨 왔어요? 진호 씨가 어머니 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서연이 지원의 팔을 잡으려 하자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밀쳐냈습니다. 이 언니 진짜 왜 이래? 아, 짜증나. 상훈씨, 빨리 서류에 도장 찍게 해. 더는 못 참겠어. 밀려난 서연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자 성호옹의 눈에서 번쩍 불이 났습니다. 성호옹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낼 기력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너 방금 뭐라 그랬냐? 내 올케한테, 내 조카들 엄마한테 짜증난다고 했냐? 성호옹의 낮은 목소리에 지원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버지는 평생 가난만 물려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막으시는 건데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이런 집안 딸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요. 딸의 입에서 나온 모진 말들은 성호옹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흙을 파서 딸을 대학 보내고 시집 보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우는 이때다 싶어 서류와 인감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애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시설에 넣고 서연 씨도 병원에 입원시킬게요. 그리고 이 집이랑 땅은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좋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두 분은 그 돈으로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상훈의 비열한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성호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준이가 말했던 땅을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안식처나 아이들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낡은 한옥이 깔고 앉은 금싸라기 같은 도로변 땅값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호옹은 상훈이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동 위탁 동의서, 재산 처분 위임장, 그곳에는 가족을 해체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팔아치우겠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성호옹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어? 성호옹의 호통에 상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말 조심하세요. 저희가 뭘 속였다고 그러십니까? 다 아버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상훈의 태도가 돌변하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으라고? 내 자식 같은 손주들을 고아원에 쳐넣고 정신 아픈 내 며느리를 병원에 가두는 게 나 좋으라고 하는 짓이냐? 이 땅 팔아서 내 놈들 빚잔치 하려는 속셈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성호옹의 폭로에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상훈 씨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땅만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죽어가는 땅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해요? 산 사람부터 살아야죠. 지원의 절규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괴물의 외침이었습니다. 성호옹은 서류를 갈갈이 찢어 지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조각 사이로 성호옹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건 내 딸 아니다. 내 집 마당에 내 놈들 그림자조차 비치지 마라. 성호옹은 마당가에 세워둔 빗자루를 들어 상훈과 지원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씩씩거리며 지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저 노인네 제정신 아니야. 법대로 해. 법대로.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강제 철거시키고 애들 다 뺏어올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상훈은 대못을 박듯 소리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원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망과 증오뿐이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외제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마당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성호옹은 빗자루를 놓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어제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옆구리가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명숙 할멈은 남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무서운 듯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기어나와 할아버지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모한테 혼나시고.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성호옹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못난 애비라 미안해. 성호옹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센 파도를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노인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성호옹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훈이 말한 법대로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정말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을 보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이 낡은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성호옹은 어둠 속에서 손자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뒷방 구석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서류들과 함께 이웃집 이노인이 전해준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성호옹은 창밖의 어두운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부모를 버렸고 사위는 부모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일궈온 이 땅과 가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망치를 들기로 했습니다. 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호옹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오냐, 법대로 해보자꾸나. 이 애비가 죽나 내 놈들이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을 채웠지만 노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숭고한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원과 상훈이 탄 차가 매캐한 매연을 내뿜으며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진 뒤 정선의 낡은 기와집에는 죽음보다 깊은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나간 성호옹의 심장 같았습니다. 일흔둘의 노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숙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성호옹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자식이 제 새끼 같은 조카들과 아픈 올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배신감이 노인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민준이가 조용히 기어나와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소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몇 년 전 이웃집 이노인이 쓰라며 건네주었던 액정이 금간 구식 모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호옹이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뒷마당 어둠 속에서 민준이가 숨을 죽이며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상우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 사장. 노인네들 고집 부려봤자 별 수 없어. 내가 면사무소에 찔러서 강제 집행하게 만들 테니까. 땅값이나 제대로 준비해둬. 애들은 시설 보내면 그만이고 정신 나간 여편네는 병원에 쳐넣으면 돼. 깔끔하잖아? 영상을 끝까지 지켜본 성호옹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위 상훈이 말한 법대로라는 협박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부모를 걱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낡은 집이 깔고 앉은 도로변 땅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던 것입니다. 성호옹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무서웠지? 장하다. 정말 장해. 노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저들이 면사무소를 움직여 강제로 아이들을 뺏으러 오기 전에 노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호옹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방 장판 및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문서인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품 안 깊숙이 집어넣고는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영감, 이 새벽에 어딜 가시려고요? 잠에서 깬 명숙 할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잠시 이노인 좀 만나고 오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이나 상훈이가 오면 문 열어주지 마시오. 누가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구려. 성호옹은 할멈의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는 안개자욱한 마을길을 나섰습니다. 이 노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과거 성호옹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몇 달간 등을 치고 지냈던 사이였지만 지난번 명숙 할멈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준 이는 피부치 딸이 아닌 바로 이 노인이었습니다. 성호옹은 대문을 두드렸고 잠이 덜 깬 이 노인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니, 김 영감, 이 새벽에 웬일인가? 성호옹은 말없이 품 안의 문서를 꺼내 이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무언가? 자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집 문서 아닌가? 이 노인이 깜짝 놀라 묻자 성호옹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자네가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주게. 내 자식년이 사위놈이랑 짜고 이 땅을 가로채려 하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자네가 이걸 좀 맡아주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설령 내 딸년이 와서 울고불고 해도 절대 내주지 말게나. 성호옹의 처절한 부탁에 이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구분 등과 짓무른 눈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김영감, 내가 이 문서를 내 목숨처럼 지키겠네. 자네도 정신 바짝 차리게나. 자식 농사 망쳤다고 자책하지 말고 저 어린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기운내야 하네. 두 노인은 안개 낀 마당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한 우정의 맹세였습니다. 성호옹은 문서가 안전하게 금고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면사무소 직원 2명과 낯선 중년 남성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중년 남성은 상훈이 말했던 부동산 업자 김 사장이었습니다. 김성호 씨 계십니까? 면사무소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으나 강압적이었습니다. 지원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거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상 위험이 커서 아이들을 계속 여기서 양육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시보호시설로 인계하는 절차를 밟으러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명숙 할멈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애들 못 데려가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애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마당 구석에 서 있던 김 사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성호옹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고집 그만 부리세요. 따님하고 사위분이 다 동의하신 일입니다. 여기 재산 포기 각서랑 위임장 양식 가져왔으니까 도장 찍으시죠. 그럼 아이들 시설비랑 영감님들 노후 자금 어느 정도 챙겨드릴 테니까. 상훈과 지원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호옹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김 사장이 내민 종이를 낚아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식놈들이 미쳐서 날뛰는 건 내 집안일이지만 내 놈 같은 장사꾼이 남의 집 대들보를 건드리는 꼴은 못 본다. 성호옹의 호통에도 김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따님이 이미 보호권 포기각서 썼다니까요. 그 순간 정신을 놓고 마루에 앉아있던 며느리 서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애들 지켜준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진호씨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평소에는 넉나간 사람 같던 서연의 눈에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빗자루를 휘두르며 김 사장과 직원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 소란통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정적이었던 산골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난감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상태면 정말 곤란합니다. 내일 정식으로 경찰 동반해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영감님, 오늘 밤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김 사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봅시다. 영감님. 그들이 떠난 뒤 성호옹은 무너지는 가슴을 쥐어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딸이 놓은 덫은 생각보다 더 깊고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옹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찍은 영상, 그리고 이 마을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의 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옹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장을 비롯한 몇몇 동네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민준이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이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쾅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들이 있나? 김영감, 걱정 말게. 내일 면사무소 놈들이 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어디 감히 평생 땅 파서 자식 키운 노인네 가슴에 대못을 박아. 마을 사람들의 응원은 성호옹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비록 피를 나눈 자식은 배신했을지언정 30년을 함께 피땀 흘린 이웃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성호옹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일 사람들이 다시 올 거다. 무서워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이 영상을 들고 있다가 이장 할아버지가 신호를 주면 그때 틀어라. 알겠느냐?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서린 어느덧 훌쩍 커버린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성호옹은 며느리 서영과 아내 명숙 할멈의 손을 차례로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우리 식구 절대로 안 헤어지오. 폭풍우가 치기 전이 고요함처럼 산골의 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성호옹은 잠들지 못하고 낡은 대문을 지켰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 내려올 딸 지원과 사위 상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내일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성호옹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법의 조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와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새벽녘 성호옹은 지붕 위 낡은 기와 사이로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지원아, 오너라. 네가 버린 부모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노인의 구분 등은 아침 햇살을 받아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성벽이었고 아이들을 지키는 숭고한 방패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던 정선의 아침. 산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낯선 차들의 엔진 소리가 마을 어귀를 뒤흔들었습니다. 성호옹은 이른 새벽부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대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노인과 마을 이장, 그리고 몽둥이와 낯을 든 동네 장정 서너 명이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어제 왔던 면사무소 직원들과 김 사장,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지원과 상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원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이미 부모를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집 그만 부리시고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오늘 법 집행관들도 같이 왔어요. 이제 더는 안 통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마당을 갈랐습니다. 상우는 그 뒤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서류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좋게 끝냅시다. 애들도 벌써 차에 태울 준비 다 끝냈으니까요. 상훈의 말이 끝나기 무서운 순간 면사무소 직원이 행정집행명령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장이 마을 회관에서 가져온 커다란 스피커를 마당 한가운데 놓더니 민준이가 건넨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똑똑히 들으셔. 이 집 자식들이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모의를 했는지. 이장의 호통과 함께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상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노인네들 고집 부려봤자 별 수 없어. 내가 면사무소에 찔러서 강제 집행하게 만들 테니까. 땅값이나 제대로 준비해둬. 애들은 시설 보내면 그만이고. 상훈의 비열한 음성이 온 마당과 마을 골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훈은 당황하며 스피커를 끄려 달려들었지만 마을 장정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마당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자식이 할 소린가?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에 지원은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 죽어가는 땅인데 팔아서 우리 빚 갚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녀의 절규는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괴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면사무소 복지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지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김지원 씨, 당신이 제출한 아동보호 신청과 재산 위임장은 오늘부로 전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 전 당신이 면사무소에 제출했던 서류를 확인해 보시죠. 과장이 꺼내든 종이는 지원이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서명한 부양 포기 각서였습니다. 부양은 거부하면서 부모의 재산권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행위는 노인 학대 및 사기 미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고 방 안에 있던 며느리 서연이 갑자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그녀는 지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아가씨, 이 집은 아가씨 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피땀 흘려 지킨 집이지. 진호 씨가 돌아오면 아가씨가 한 짓 다 말할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서연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무시했던 올케의 입에서 나온 준엄한 꼬지짐의 지원의 자존심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상우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 사장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차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입구는 주민들의 경운기와 트럭으로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어딜 도망가. 경찰 부를 테니까 거기 딱 서. 이 노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우는 사색이 되어 차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원은 홀로 마당 한가운데 남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부모의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성호옹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성호옹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 딸 지원이는 10년 전에 서울 갈 때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그저 욕심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야. 다시는 이 땅에 발들이지 마라.
내 죽어서도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성호옹의 평온한 선언은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하게 지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원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 울음에 동조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면사무소 직원들과 김 사장은 쫓기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원도 상훈의 차에 실려 비참하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요란했던 소동이 가라앉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호옹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김영감, 고생했네. 이제 다 해결됐으니 마음 푹놓게. 성호옹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핏줄인 딸에게는 배신당했으나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들의 정이 자신을 살렸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면사무소에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몰래 신청했던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로 성호옹의 집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지원금과 마을 사람들의 십시일반 재능 기부로 집을 새로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호옹은 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장났을 걸세.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 사이에 자네 손주들 대학 가는 것까지는 내가 봐야겠으니 건강 챙기게나. 마당 한쪽에서 민준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호옹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붕의 낡은 천막 대신 곧 튼튼한 새 기와가 올라갈 것입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깊었지만 가족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노인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성호옹은 구분등을 펴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게 갠 정선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노인에게 주는 세상의 작은 위로이자 다시 시작될 삶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낡은 기와 너머로 더 멀리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정선의 하늘은 씻은 듯 맑아졌지만 성호옹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지원과 상훈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같이 성호옹의 집을 찾아와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 노인은 낡은 기와를 걷어내고 새 지붕을 얻는 일을 진두지휘했고 부녀의 부인들은 된장국과 나물을 무쳐와 명숙 할멈의 부엌을 채워주었습니다. 김영감, 이제 걱정 말게. 지붕도 새로 올렸고 벽도 보강했으니 올겨울은 뜨끈하게 보낼 수 있을 걸세. 이 노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성호옹은 툇마루 끝에 앉아 마을 어귀로 난 굽이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낯선 게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마을 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뼛속까지 마른 듯 앙상했고 입고 있는 옷은 해진 지 오래되어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공허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민준이가 그 남자를 보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사람이 와요. 민준이의 외침에 성호옹과 명숙 할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낡은 기와집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성호옹과 마주치는 순간 남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호냐? 내 아들 진호 맞느냐? 명숙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5년 전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행방불명되었던 아들 진호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말조차 잊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산속을 헤맸는데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진호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신음처럼 처절했습니다. 성호옹은 아들의 야윈 어깨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원망보다는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노인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성호옹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됐다. 살아서 왔으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주저앉아 우는 남편을 보고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평소 진호 씨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던 그녀였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난 남편의 처참한 몰골을 보자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진호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진호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애들이 기다렸잖아요. 나도 많이 기다렸는데. 서연의 맑은 목소리에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민준이와 동생들도 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와 작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고 흩어졌던 가족의 파편들이 비로소 한자리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옹은 아들이 씻고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명숙 할멈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감, 지원이는 어찌 될까요? 할멈의 물음에 성호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은 서울로 돌아간 뒤 상운의 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의 불행이 부모에게 기쁨일 리 없었지만 성호옹은 이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도 제 인생의 무게를 견뎌야겠지. 우리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니야. 다만 언젠가 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 낡은 집 문을 다시 열어줄지도 모르지.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무한히 베풀어주고도 끝내 마음의 빚을 남기는 존재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수리가 완전히 끝난 날, 성호옹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소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시름을 털어내고 아들 진호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새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성호옹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지붕은 비가 새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은 따뜻한 구들방에서 꿈을 꿀 것입니다. 성호옹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이며 남보다 못한 자식보다 더 따뜻했던 이웃의 정이 곧 하늘이 준 선물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툇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흔둘의 나이, 비록 육신은 고단하고 등은 굽었지만 그는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고개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성호옹은 곁에서 잠든 손주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은 말이다.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지붕이 되어주고 서로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그렇게 버티는 거란다. 노인의 혼잣말은 밤바람에 실려 산골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삶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사랑이라는 닻을 내린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 법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굽이진 정선의 산길 같아도 마지막에 당도한 이곳은 평온한 안식처였습니다. 성호옹은 이제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고 마음의 지붕을 튼튼히 고쳤으니 말입니다. 그는 이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다시 흙을 만지고 가족의 밥상을 차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켜온 아버지의 숙명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사랑으로 품었느냐에 있으며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가장 따뜻한 지붕입니다.